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법의 취지를 좀 알리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평등버스가 어제 서울에서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기자회견, 간담회 캠페인을 연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우리 사회에 관심이 절실한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면 여론을 태우고 달리는 그 버스가 함께했다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을 받기 위해 달렸던 2014년 세월호 가족버스 있었고요. 사측에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크레인 고공 시위를 벌였던 2010년 한진중공업 사태 때도 많은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가서 이 노동자들을 응원했지요. 자,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 의견도 있겠지만 또 과정상의 문제로 나중에 법의 판단을 받은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는 상식이라는 틀 안에서 이들 버스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막 출발한 평등버스, 종점에 어떤 팻말이 걸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버스가 지나는 노선 위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견들이 좀 교환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8월 18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 오늘 지금 계속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치권에도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집회에 참석한 정치인 또 이들과 접촉한 관계자들, 지금 오늘 17일자로 197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신규 환자들이 지금 발병되고 있고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얼마나 또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될지 지금 걱정이 많은데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뉴스로 많이 보셨을 거고요. 혹시나 현장에 가셨던 분들은 좀 경과를 살펴보시거나 방역 당국에 좀 협조를 하셔야 될 같은 상황이죠. 지금 일단 좀 나가지 않고 계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집회 연사로 나왔던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의 일부 가족들도 지금 확진 판정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정광훈 목사의 확진으로 인해서 정치권에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집회 자체가 강력 보수 혹은 이제 굉장히 아스팔트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집회에 지금 전현직 의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홍문표 의원이 현재 파악된 상황인데요. 이제 홍 의원의 경우에는 아마 지역구에서 상경한 집회 참가자들하고 접촉을 했고 3명 정도만 접촉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사실 의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부자진들이 의원이 만류해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 관계자들이 워낙 많이 이런 집회에 올라온 경우에는 사실 누가 참석했는지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또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고요. 또 유정복 전 인천시장, 김진태 전 의원, 민경욱 전 의원도 이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느 선까지를 만났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전파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확진자 지금 소식도 여기저기서 지금 전해지고 있죠. 전국에서도 지금 계속 예. 확진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예. 순복음교회는 국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 인근에서 또 접촉을 한 관계자들이 국회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8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막을 했는데 네. 국회가 열리면 또 어떻게 되냐. 의원들이 다 출석을 하죠. 상임위별로. 그렇죠. 그리고 결산을 해야 되면 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세종이나 광화문에 있는 청사에서 또 참석을 합니다. 네. 고위층이 참석하면은 관련 실무자들도 참석을 합니다. 이렇다 보면 굉장히 많은 참석자들이 국회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국회도 아마 이로 인해서 방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좀 자발적으로 명단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렇죠. 조사를 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고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고 정치권도 각종 집회에 참여하거나 너무 대다수 지역구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께서도 가장 우려스러웠던 상황이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그 정은경 본부장이 지금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우려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N차 전파로 이어진다면은 마치 둑이 무너지듯 방역이 한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 많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전염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15일 날 뭐 강경 보수들만 나갔느냐, 뭐 일반 보수들도 나갔느냐, 사실은 종교 집회인 것처럼 했지만 정치 집회의 성격이 더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나가셨던 많은 분들이나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그 광화문 인근이라든가 종로, 경복궁 이런 쪽을 갔던 분들은 이렇게 사실은 접촉 면에서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네. 일단은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모임 같은 거 다 취소하시고 집에서 자가격리 비슷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정치인들 중에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16일 날 이렇게 교회로 촉발된 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어떤 말을 했냐면 특정 교회, 특정 종교인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가 방역 체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 방역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물론 사랑도 중요합니다만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금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한 한 2,000여 분의 신도들이 계시다고 네. 하는데 그중에 한 700분은 좀 연락이 안 된다 그래요. 그렇죠. 좀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반기에 정말 우리가 지쳐가면서도 살얼음판 걷듯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다시 힘들어지면 후반기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전 어쨌든 여의도를 중심으로 국회나 이런 곳에 있어서의 방역이 대폭 강화돼야겠죠. 워낙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요. 동선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하고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역이라는 것이 동선이 넓어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각 당 차원에서 방역 수칙을 좀 만들어서 당분간은 지역구 모임도 좀 자제하고 네. 그리고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대다수로 이동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소수 자료만 인원만. 미리 좀 질의 요청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종교계의 역할이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름 되면 각 종교계에서 수련회라고 해서요. 뭐 집단으로 단체로. 집단으로 이제 뭐 1박 2일, 3박 4일 네.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좀 자제를 권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교회 같은 곳에서도 침묵도 다지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올해만큼은 오히려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런 것을 좀 하지 않도록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방식을 좀 활용하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서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가슴이 덜컥하는 것이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사실 많이 참으셨죠. 예, 긴 이제 장마였기 때문에. 예, 아이들과 함께 아마 많은 곳 놀러 가고 싶으실 텐데 지금 시기가 워낙 시기인 만큼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캠핑장에서 음식 나눠 먹고 이러면서 감염된 사례 보셨잖아요. 야외였는데도요. 예, 야외라고 너무 안심할 게 아니라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서 더 이상 좀 전파되는 것은 차단하도록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정은경 본부장이 이런 말 했거든요. 사람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가급적 모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은 2단계이지만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3단계가 되면은 뭐 종교 시설 같은 것도 집회 금지할 수 있고 10명 이상 모이는 것도 네. 금지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더 많은 제약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3단계 되기 전에 2단계 정도에서도 정말 제대로 수칙을 지켜야 된다. 바이러스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종교인 비종교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무책임하게 하는 목사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아마 8월 임시국회에서 결산과 상관없이 또 코로나19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비판을 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짚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근거 없는 주장을 지금은 정치권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곧 뉴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반드시 확인된 사실만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 정치권의 지혜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어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246명, 지역 발생이 235명, 거의 대부분이 지역 발생이네요. 닷새 간 총 991명이 지금 신규 확진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2주간의 잠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2주 동안은 좀 자제해 주시는 노력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경영계가 지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내리거나 최소 동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 그 경총에서 17일 날 입장을 냈는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고용의 위기가 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능력이 매우 힘들게 악화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 회복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계획은 뭐냐면 내년에 한 3% 중후반대 원래 올리려고 했다가 네. 지금 코로나19로 국민 부담이 크니 2% 중후반대로 올리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경총이 올리는 게 아니라 종전 수준으로 그냥 유지하거나 아예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기업이 건강보험료 수입의 38%를 2018년 기준으로 납부 중인데 예. 이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함께.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가 1분기, 2분기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거를 경기 후퇴라고 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기업이 살아남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많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고 하나의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총이 5월 달에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를 보니 네. 내년도의 건강보험료율에 대해서 국민의 한 53.3%가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했다. 반면에 정부가 2% 올리겠다고 하는데 찬성하는 거는 8.0%, 3% 올리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2.6%만 찬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찬성이 겁니다. 아주 소수군요. 네. 자, 이건 지금 이제 뭐 기업들의 어려움도 코로나19가 지금 빨리 멈춰야 사실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고령화 추세라는 장기적인 또 측면에서 건강보험을 또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19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또 들어가는 비용도 또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떻게 의료 재정도 더 필요한 상황인 건 맞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상당히 결정하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야 지금 코로나19의 홍수 피해에 어려우니까 뭔가를 올린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뭐 당장 저만 해도 부담이 되고요. 맞습니다. 많은 직장인들 아마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공공의 자원이 지금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출이 그만큼 늘었다면은 그만큼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사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할 정도로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경총이 충분히 설명을 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 이 면만 먼저 좀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 인상률을 만약 3% 선에서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그 선으로 올리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건강보험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특별재난지역 지금 대구 선포했잖아요. 네. 감염병 사태로는 처음으로 선포된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보험료가 일부분 또 몇 개월간 감면이 돼요. 네. 홍수 피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우리 빨리 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일부 지역이 됐죠. 그렇습니다. 일부 네. 지역들도 피해 복구에 대한 예산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각종 이런 사회보험이라던가 건강보험에 관한 것도 감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굉장히 좀 불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조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국민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고심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이해를 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K 방역이 성공했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는 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큰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왜 기사에서 올해 3월인가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10며칠 치료를 받고 나와서 본인이 낸 돈이 3만 원, 4만 원이었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국가에서 80%.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0%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본인은 실제로는 이제 4만 원밖에 안 냈는데 거의 진료비가 없는 거죠. 똑같은 사안에서 미국이었다면 4,300만 원은 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면서 한국의 어떤 건강보험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도 같은 의식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7월에 발표를 했는데 네.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조사를 했더니 이런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한 87%가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라면 부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니 건강보험이 있어서 정말 든든했다. 우수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마음 놓고 진단치료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인가죠. 지금 사실 건강보험료가 많이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더 내는 거는 부담스러운데 네. 당장 더 내고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를 덜 낼 수 있는가 아니면 당장 힘드니 당장은 보험료를 안 올리고 좀 덜 내고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를 더 내야 되는가 사실 이런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를 하자면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단계적으로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고령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지출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감염병 사태라는 것도 개개인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요소들도 오히려 고려해야지 재정만을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제대로 튼튼하게 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그나마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 더불어서 건강, 병원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생존과 문제. 직결되는 예.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경총이 이제 이런 어떤 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또는 지금도 이제 건강보험 정책 심의에서
아마 8월 중에 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경영계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정부 여당에서도 건강보험 제도가 가지는 긍정적 기능이라던가 국민이 부담이 있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고 올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들이 반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늘 강조하는데 정책 소통이라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책상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경총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 좀 새겨들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해가지고 사실 보장성이 매우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이런 보장성 강화의 과정에서 또 건강보험의 적자가 지금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어떻게 스피드를 조절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부정수급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들여다봐서 이게 제대로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출, 불필요한 지출 누수를 좀 줄이는 것도 함께 그렇죠.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경총에서는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세 인하 이후에 그것이 아마 뭐 일자리를 더 창출한다던가 더 많은 기업이 뭐 국내로 돌아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영계에서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총에서도 늘 우리가 고통분담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고요. 계속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법인세 인상이라는 부분도 증세와 더불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영계에서도 그런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건 좀 장기적이고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소식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좀 관심을 못 가졌었던 것 같은데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들이 지금 성추행 방조 의혹을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지금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죠. 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전현직 이제 비서실장들이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네. 현재까지는 김주명 전 비서실장과 또 다른 전 비서실장인 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지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호소나 인사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제3자로부터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 네. 이렇게 했는데요. 더불어서 이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정치적 음해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피해자 측이 반박 입장의 성격을 냈는데요. 피해자 측이 지금 텔레그램으로 오간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아예 화면 자체가 지금 공개된 상황인데요. 피해자 측은 예를 들면 김주명 전 비서실장은 2017년 3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수차례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라면서 텔레그램에서 오간 내용을 지금 공개한 상황이고요. 또 지금 조사를 받은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이제 비서실장이 근무했던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임기에 있어서도 5급 사무관 상사와 대화해서 오간 내용을 지금 공개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앞으로 아마 판결이나 뭐 검찰 기소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양측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 메시지를 해석해야 할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오 전 실장의 입장문을 보면은 20여 명에 달하는 비서실 직원들 중에 누구도 이러한 피해 호소를 전달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입장문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 텔레그램 일부를 공개를 한 것이죠. 아마 제대로 된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더 강력한 어떤 증거들을 차차 제시하게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피해자 측을 향해서 정치적 음해이고 공세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는 그냥 그
본질이 성추행 의용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정치적인 색채를 키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제가 떠오른 거는 서울시에서 관계자들이나 근무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거나 들은 바가 있거나 하시는 분은 공익신고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그다음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추가로 보상까지 제대로 할 수 있다면은 조금 수사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려면 국번 없이 110으로 하시면 되고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진실과 참기름은 항상 물에 떠오른다 그래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기름. 네, 참기름도 떠오르고 진실도 떠오르고 하니 묻히지 않도록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네요.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을 했고 또 이 피해 사실과 관련된 증거 자료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나 언론에서 직접적 증거 있으면 다 공개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또 피해자 신변 보호나 또는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는 그렇죠.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증거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럼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론이나 대중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증거자를 우리한테 안 보여주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위에서 직권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